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아주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끊임없이 머릿속에 재생시켜야만 했다. 매년 5월이 되면 나는 고향으로 향한다. 내 고향은 전라도 광주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진짜 고향은 서울이지만 나는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항상 전라도 광주가 내 고향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나는 1978년 12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는 고향인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삼촌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달려 어머니도 아버지를 도와 매일 공장에 나가 일을 거들어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잠시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3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에게 맡겨져 광주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때가 1981년 겨울이었다. 그 무렵의 광주는 군인들이 벌인 그 끔찍한 학살의 아픔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여전히 도시를 한가득 메우고 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너무 어렸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매일 밤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징징거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8살이 될 때까지 나는 5년을 광주에서 살았다. 그 후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지만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 5년의 시간 때문이었을까? 1살, 2살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면서부터 왠지 내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 광주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곤 했다. 하지만 딱 한 번 나의 고향이 광주라고 말했던 걸 몹시 후회한 적이 있었다. 내가 22살이었던 2000년 여름, 군입대를 앞두고
홀로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겪었던 그 일 때문이었다. 그해 여름, 나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간 다음 다시 속초에서 강릉을 거친 후 동해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밟았다. 그런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와 정선과 제천 그리고 안동을 거쳐 다시 바다가 보이는 울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곧장 해안을 따라 부산을 향해 내려왔는데 부산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두 노인을 만나게 됐다. 노인들은 내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서울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들은 서울이 고향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들은 대뜸 광주에서 벌어진 80년 5월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이 젊은 친구, 그거 명백한 폭동 아이가? 안 그러나?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도대체 이 노인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폭동이라고? 어떻게 그걸 폭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맞는 걸까? 어쩌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노인들은 내게 재차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노? 우리 말이 틀렸나? 한 말 해봐라. 그 순간 덜컥 겁이 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질 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나는 잠시 우물쭈물거리다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들 곁을 떠났다. 등 뒤에서 노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여행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내 가슴 한켠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만 같았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공동체적 확신과 연대, 그것들이 유리처럼 깨어져 버리고 냉소와 불신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파편들만이 가슴 안에 남아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났던 그 비참했던 기억, 겁쟁이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치욕적인 기억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광주에 올 때마다 항상 이곳을 먼저 들린다. 광주 선명학교 앞. 내가 할머니와 함께 5년의 시간을 보냈던 동네다. 지금은 모든 집들이 허물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져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그 시절의 그리움 같은 것 때문만은 아니다. 내 오래된 기억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15년 전이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던 할머니는 한동안 서울에 있는 삼촌의 집에 머물며 지내셨다.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갔던 나는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광주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 때 말이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긴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 어떤 여자가 나를 끌어안고 막 슬프게 울던 기억. 분명히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 그 여자? 그러자 할머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같은 골목 살던 동훈이 엄마가 말이여. 너만 보면 허벌나게 달려와 붙잡고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단께. 전두환 땜시 죽은 아들 그리워서 그랬을 것이다. 그날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난 겁쟁이였어. 그땐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왜 바보처럼 도망만 쳤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게 왜 폭동이냐고. 어떻게 그 일을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당신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 이유 없이 총칼 앞에 쓰러져도 그저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끌려가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그걸 폭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묻고 싶어. 그렇게 나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그런 내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괜찮다. 괜찮다.
나서 바로